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소련 시절 테러당했던 로마노프 왕실의 보물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문화재 유출과 반환 문제 하면 과거 식민지를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비유럽권 나라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유럽권 국가들이 원조입니다. 수많은 예술품들을 파리로 가지고 갔던 나폴레옹 정권의 역사를 기점으로 문화재 유출과 반환 문제는 19세기부터 사회 문제이자 국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타국의 침략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지만 내부적인 정치사회 변동으로 유발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노프 왕조가 망하고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섰던 러시아 역사입니다. 그러면 잠시 로마노프 왕실 내 보물 컬렉션들에 대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로마노프 왕가의 보물 컬렉션이 체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작점은 보통 표트르 대제 때로 보고 있습니다. 1719년 표트르 대제는 레갈리아라고 총칭되는 왕관, 보주, 왕울 등 국왕과 관련된 상징물들을 관리 보존하는 기관을 하나 설치합니다. 이 재물 보관소는 나중에 다이아몬드 방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표트르 대제는 이곳의 소장품들을 그 소유주가 국왕 개인 혹은 왕실이라는 가문이 아닌 러시아 국가 그 자체가 소유자라고 못을 박아 놓습니다. 전제 군주제에서 그게 그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왕실 가문과 국가를 이원화시켜 사고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향후 군대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 표트르 대제 개인의 깨어있는 사고와 미래를 보는 해안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자신을 계승할 후대 왕들은 의무적으로 이 방의 컬렉션에 본인들 치세 때 제작된 레갈리아들을 기증할 것을 명령 내립니다. 이것이 로마노프 왕조의 보물 컬렉션들이 쌓이게 된 시작점이었고, 1917년 마지막 자르 니콜라 2세 때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보물 컬렉션을 가장 윤택하게 한 러시아 군주 중에서 1순위로 손꼽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카테리나 대제입니다. 예카테리나 대제는 1762년 남편 표트르 3세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보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위 교서에서 그녀는 러시아 최대의 적 프로이센의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짐은 인민의 정직한 열망에 의해 왕좌에 오른다라는 말을 했는데, 쿠데타에 의한 왕위 찬탈로 탄생한 정권이었던 만큼 예카테리나는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 상당히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시적인 변화 중 하나가 국왕이 착용하는 레갈리아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관의 변화가 대표적인데, 기존 왕관의 형태를 보면 딱 봐도 몽골 유목민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이 왕관은 우즈베크한이 이반 1세기에 주었다는 유래를 갖고 있는 유물이기도 한데, 표트르 대제 이후 서유럽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맞춘 러시아에게 있어 13세기부터 15세기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던 소위 타타르의 멍이라 불리는 흑역사를 상기시켜주는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카테리나는 왕관의 외양을 대대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구김을 과시할 수 있으며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왕관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왕관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왕관을 모델로 삼고 4,936개의 다이아몬드로 뒤발을 해 놓았습니다. 왕관의 정수리 부분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스피넬로 장식해 놓았는데, 현존 스피넬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라고 합니다. 1675년에서 1678년 영토 분쟁으로 청나라의 사절로 갔던 니콜라스 스파팔이라는 인물이 청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왕관 외에도 에카테리나는 다이아몬드를 거의 남용이라 볼 정도로 사용하여 새로운 레갈리아들을 대거 만들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또 야망도 컸는데,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다시 탈환하여 비잔틴의 뒤를 잇는 제3의 로마를 현실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담으로 러시아 로마 계승 의지는 비잔틴 마지막 황제 조카 딸이랑 혼인을 맺었던 이반 3세에게서 유래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 그들만의 천하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카테리나 정권은 쿠데타 정권이라는 정치적 하자와 그것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로마 제국의 재림으로 대변되는 그녀의 정치적 과시에 의해서 로마노프 보물 컬렉션은 질적 양적으로 한층 더 풍부해지고 후대 왕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러나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와중 독일에서 러시아로 열차 한 대를 보내면서 이 보석 컬렉션들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열차에서는 32명의 사람이 내렸는데, 그 중에 블라디미르 레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기에 레닌의 권력 탈취 역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은 각각 상대 진영 안에 있는 불순 분자들을 선동하여 여론 조작을 야기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 이를 혁명화 전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차르 체제가 몰락하고 혼란스러웠던 러시아가 더욱 파멸에 이르도록 독일은 레닌을 포함한 32명의 볼셰비키들을 러시아에 보내버립니다. 후에 처칠은 레닌을 두고
장티푸스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가 하나를 초토화시키는 핵무기와 다를 바 없는 이데올로기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닌은 러시아에 막상 도착했을 때 자신의 골방 철학과 러시아의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미성숙해 있었고 러시아의 혁명의 주체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닌은 농민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의 볼셰비키 동료들 중에 농민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세 전환을 하여 러시아 농민과 1905년 이래 러시아에서 자생해 오고 있던 소비에트라는 러시아 문화를 본인의 권력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숙주로 삼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고 선전해대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라는 구호를 떠들어대며 결국 러시아의 새로운 권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닌을 위시한 볼셰비키 밑에는 검은 가죽 조끼를 입고 다니는 정치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황자나 범죄자 출신이거나 코사크족과 같은 유목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후에 체카라 불리는 25만 명의 비밀경찰 조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차르 시절 비밀경찰이 대략 1만 5천 명이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소련이라는 새로운 권력의 억압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레닌 자체가 사상적으로 폭력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닌 동료들은 그를 두고 로베스 피에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테러가 없는 선은 무능력하다. 테러는 즉각적이고 엄중하며 확고한 정의에 같다는 말이 보여주듯 폭력을 지향하는 저질적인 사상이 그의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닌을 위시한 볼셰비키 정권의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니콜라 2세 가족을 난사했던 사건입니다. 사후 발견된 유물들을 분석해보면 총검과 개머리 판으로 얻어맞은 흔적, 팔다리가 절단된 흔적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망국의 군주라지만 1918년을 전후하여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봐보면 볼셰비키와 비견될 만한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범죄라고 국제적인 악평을 받았던 릴미사변 이역과 비슷한 범주에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노프 왕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였으니 그곳에 있던 보물 컬렉션들의 대우는 대략 예상될 것입니다. 실제로 볼셰비키 정권은 보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광물학자, 보석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 중에는 칼 파베르제의 아들 아가톤 파베르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 로마노프 왕실의 보물 컬렉션 중에 돈이 되는 것들을 분류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이 난 왕실 보물들은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 소재한 소련 공사관을 통해 미술품 경매로 팔려나가 레닌 정권의 외화 벌이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물의 분류 작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봐보면 급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굶주려 있고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매일 밤낮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비참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분류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컬렉션들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었지만 볼셰비키 정권에 있어 그런 역사적 가치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잘하다 싶은 것들은 다 분해시켜 보석별로 팔아버리고 좀 값어치가 나간다 싶은 것들은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열리는 미술품 경매에 출품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의 문화재가 유출되고 있는 암흑 속에서도 혼자 저항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드미트리 이바노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보물 컬렉션들이 크렘린궁의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무기고 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보물들이 해외로 최대한 유출되지 못하도록 분류 작업이 되었던 보물들의 매각 결정을 지연시키며 박물관에 계속 잔류시킵니다. 그가 구출해낸 문화재 중에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보물이 있는데 바로 파베르제의 달걀입니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1885년 알렉산드로 3세가 덴마크 출신이었던 황후가 향수병과 우울증에 빠져있자 기쁘게 해주기 위해 부활절 기념으로 선물을 주었던 것이 왕실 전통이 되어 탄생한 로마노프 왕조의 대표적인 유물이었습니다. 참고로 파베르제 이름은 이것의 제작과 납품을 담당했던 보석공 장인 칼 파베르제에서 따온 것입니다. 파베르제는 살아생전 지금도 명품의 대명사로 이어지고 있는 부쉐론, 까르띠에, 티파니를 예술도 모르는 장사치들이라고 폄하했던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보석공예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왕실에 납품한 달걀 공예품이 총 52개였다고 하는데 드미트리 이바노프의 노력 덕분에 그나마 24개를 지켜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 시대에는 결국 이것들마저 살아남지 못합니다. 스탈린 정권의 강압으로 이바노프가 그나마 홀로 지켜왔던 왕실 보물들이 빼앗기게 되는데 일주일 후에 이바노프는 허탈감과 죄책감 때문인지 자살했다고 합니다. 스탈린 역시 레닌을 계승하여
외화벌이로 계속 보물들을 팔아치워 버립니다. 원래 스탈린 정권은 한술 더 로마노프 왕실의 보물 중에 보물이라 볼 수 있는 이 에카테리나의 레갈리아들도 팔아버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 좋게 이것들은 해외 유출을 피해갑니다. 우리 시각에서 국보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유물들이 만약 해외 경매에 나오게 되면 외부에서 스탈린 정권의 현재 재정 상태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미지가 생긴다 하여 결국 무산됩니다. 그 당시 소련은 사회주의라는 20세기 최대 인간 개조이자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탈린의 계획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러시아 전래 보물들을 해외 경매에 출품시키면 오히려 소련의 대외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더 이상 해외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오늘날처럼 러시아 땅에 일부나마 현존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로마노프 왕실 보물 컬렉션의 다사다난한 역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러시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로마노프의 보물들을 구경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여러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 2세 부인인 알렉산드라 황후가 결혼식 때 착용한 왕관 같은 경우는 현재 워싱턴 소재 힐우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27년 경매에 팔려나간 것이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레갈리아 같은 상징성이 큰 유물들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본래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레갈리아들은 표트르 대제가 천명했듯 러시아 그 자체가 소유자로 못을 박아 놓았던 만큼 그 품속에 있을 때 존재 이유가 생기는 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련의 광기와 그로 인한 유출의 역사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보관해준 미국인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본래 있던 곳인 에르미타주에서 전시된 채로 옆에 안내판에 큰 비중을 할애하여 그 역사를 기억시키는 방법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조선왕실 유물들이 몇 점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징성을 고려할 때 본래 있던 곳에 돌아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조선 임금은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에게 있어 넓은 의미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그 말은 이 유물들은 넓은 의미의 가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를 보면 지방에 소재한 실록, 어진, 왕실 보물 등을 전란의 시기 때 일반 조선 사람들이 구출해낸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 역사는 당시 왕실 유물들에 대해서 집단적, 사회적인 보호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원시적 의미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협소하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실 유물들 외에도 사찰 혹은 마을에 대대로 전승되는 종교 유물, 그리고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갑오 같은 유물들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보호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국의 침략과 그로 인한 반출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본래 환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당위성이 앞서 소개한 로마노프의 보물 컬렉션들보다는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